안녕하세요. 책거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가 지은 몽체뉴 평전. 제목은 위로하는 정신. 부제는 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입니다. 유유 출판사입니다. 역자 서문. 츠바이크가 남긴 유언. 슈테판 츠바이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1919년부터 1934년까지 잘츠부르크에서 살았다. 유대 혈통이던 그는 독일에서 기승을 부리던 히틀러의 나치가 차츰 오스트리아로도 그 막강한 세력을 뻗어오던 시기에 오스트리아를 떠나 런던으로 망명했다. 하지만 전쟁의 광증에 사로잡힌 유럽 대륙을 견디지 못하고 1941년에는 아예 유럽 대륙에서 벗어나 브라질로 망명했다. 참고로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츠바이크는 원래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로서 당시의 유럽 지식인들이 대개 그렇듯이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등에 능통했다. 처음에 그는 번역으로 문필의 길을 출발했으나 소설보다 더욱 재미있는 각종 평전을 통해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유럽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들을 뽑아 흥미진진하고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엮는 빼어난 글솜씨를 통해 그의 작품들은 뛰어난 보편성을 얻었다.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는 독일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가 남긴 유언이라 부를 만한 작품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으나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다. 완성되지 못해 서운한 채로 남아 여기서 우리는 브라질의 페트로폴리스에서 죽기 전 마지막 나날 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상념들을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책과 자료를 영국에 남겨둔 상태로 브라질에 머물고 있었기에 자료가 없어서 인용문을 제대로 다듬을 수 없었던 안타까움도 글 곳곳에 스며 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츠바이크의 마음을 붙잡은 인물은 16세기 유럽 종교전쟁 시대의 인문주의자인 몽테뉴였다. 그가 이미 평전으로 내놓은 에라스무스, 한국어판 제목은 츠바이크의 에라스무스 병전과 카스텔리오, 한국어판 제목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와 같은 계열의 인물이다. 츠바이크는 이들 16세기 인문주의자들을 자신의 정신적 선배이자 동지로 받아들였다. 16세기와 자기 시대를 교차하는 어지러운 시대상이 기묘하게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6세기의 상황과 츠바이크가 이 책을 쓸 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책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유럽의 16세기란 어떤 시대인가? 1517년을 기점으로 삼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뒤이은 칼뱅의 그리스도교 강요의 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개신교는 16세기 중반부터 카톨릭에 맞서는 당당한 세력으로 자라났다. 같은 그리스도교지만 서로 믿음과 관습이 다른 두 종교 집단은 그 어느 쪽도 양보가 없었기에 피를 부르는 전쟁을 피할 길이 없었다. 이른바 종교전쟁이다. 16세기 후반에 잉글랜드의 격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대립, 그리고 프랑스를 피로 물들인 내전인 위그노 전쟁, 스페인 절대주의에 맞서 일어난 네덜란드의 전쟁과 독립 등이 모두 종교전쟁의 성격을 띈다. 이어서 17세기에는 유럽 대륙 내부의 세계전쟁이라 불리는
30년 전쟁이 벌어져 대륙 전체가 피로 얼룩졌다. 특히 대륙의 중앙부에 자리 잡은 오늘날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이 전쟁의 중심 세력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또한 종교전쟁이다. 카톨릭의 이단 박해와 그에 맞선 개신교 집단의 격렬한 저항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 종교전쟁이다. 가톨릭은 거침없이 이단자를 화형에 처했으며 그에 맞서 칼뱅파를 비롯한 개신교 집단도 몇 건의 이단자 화형을 역사에 남겼다. 이런 것이 확대되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종교전쟁은 이미 신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지닌 집단적 광증의 표현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랑과 평화를 설파하는 그리스도교를 위해, 즉 신앙을 위해 서로를 죽이고 전쟁까지 마다하지 않았으니 그렇다. 당시 양측은 세계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칼뱅처럼 뛰어난 인문주의 학자이기도 했다. 이 집단 광증의 시대에 관용과 타협과 온건함을 옹호하고 끝까지 실천하려 노력했던 일단의 인문주의자가 바로 에라스무스, 카스텔리오, 몽테뉴 같은 인물이다. 그리고 츠바이크는 이 온건한 인문주의자들을 자신의 스승이자 동지로 여겼다. 그러니까 츠바이크의 눈에 16세기 유럽의 상황은 그 핵심 구조만 보면 인종 이념의 바탕을 두고 나치가 시작한 20세기의 제2차 세계대전 상황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나와는 다른 신앙이나 신념을 가진 상대방을 서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대규모 살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신념이 만들어낸 전쟁이었다. 유럽 대륙을 멀리 벗어나 남아메리카로 망명까지 떠났건만 츠바이크는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광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인간의 강박증과 어리석음은 대체 어디까지 간단 말인가? 유럽 대륙에서 생성된 엄청난 학문과 철학의 역사, 그리고 과학 발전이 불러온 결과가 결국 이런 끔찍한 전쟁이란 말인가? 그가 젊은 날 인류에 큰 기대를 가졌던 만큼 이런 역사의 진행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낀 인간에 대한 실망과 괴로움도 컸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츠바이크는 1942년 2월에 브라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옆에서 말없이 충실한 조력자로 일하던 두 번째 아내, 로테도 그와 함께 마지막 길을 떠났다. 그러면서 그는 몇 편의 미완성 원고를 남겼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니라도 내용상 츠바이크의 대표작으로 꼽아 전혀 무리가 없는 발자크 평전도 그중 하나이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의 결실이 이 한 권의 책에 들어있다. 원고의 형태로 남았지만 작품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엄청난 작업을 했고 뒤엉킨 수많은 원고를 남겼다. 츠바이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은 다음 친구이자 충실한 조력자였던 리하르트 프리덴탈은 영국과 브라질에 산재한 수많은 원고 더미를 찾아내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정성껏 정리하고 다듬어 발자크 평전을 내놓았다. 이 작품은 발자크의 생애를 서술하는 극적인 재미와 아울러 100여 권에 이르는 발자크의 소설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에 대한 빼어난 평가를 포함하는 책으로서 프랑스의 발자크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는 작품이다. 재미와 학술적 의미를 한데 지닌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츠바이크가 남긴 또 다른 미완성 원고가
바로 몽테뉴의 삶을 다룬 이 책, 위로하는 정신이다. 수상록을 쓴 몽테뉴의 생애에서 가장 특기할 부분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매우 특수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과 말년에 맺은 앙리 4세와의 인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라틴어를 익힌 과정은 오늘날의 교육적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다. 그리고 몽테뉴가 죽기 얼마 전에 위그노 지도자인 나바르 앙리의 사절이 되어 앙리의 개종 결심을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뒷날 앙리 4세가 되는 인물이 낭트 칙령을 발표하기 이전 프랑스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몽테뉴가 중요한 중개자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앙리 4세의 태도와 낭트 칙령에는 관용의 정신이 들어있다. 이 일은 몽테뉴의 정신적 태도와도 아주 잘 어울리며 대립과 전쟁의 시대에 아픔을 느낀 츠바이크가 추구하던 관용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이념이 극단으로 대립한 시대에 몽테뉴는 중립적 태도와 뛰어난 지적 균형으로 온건한 중도의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 관용이란 성숙한 민주사회의 기본 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실천하기는 몹시 어려운 이념이다. 츠바이크는 죽기 직전까지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바라보며 이런 관용과 온건한 중도의 가치관을 지닌 세계를 진정으로 그리워했다. 이 책은 츠바이크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마지막 에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완으로 남은 2012년 7월 안인희 서문 몽테뉴에 대한 회고 몇몇 작가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애의 모든 시기에 활짝 열려있다. 이를테면 호메로스, 셰익스피어, 괴테, 발자크, 톨스토이 같은 작가들이다. 그 밖에 특정한 순간에야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작가들도 있다. 몽테뉴는 호자에 속한다. 아직은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좌절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존중하기가 어렵다. 자유롭고도 흔들림이 없는 그의 사색은 우리 세대처럼 운명에 의해 폭포 같은 격동의 세계 속으로 던져진 세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전쟁, 폭력, 전제적 이데올로기가 목숨을 위협하고 한 사람의 삶에서도 가장 소중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시대를 뒤흔들린 영혼으로 겪어본 사람만이 그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라야 이런 집단 광증의 시대에 가장 내밀한 자아에 충실하기 위해선 얼마만한 용기와 정직성과 단호함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이 거대한 파멸의 한가운데서 정신적 도덕적 독립을 흠없이 지키는 일보다 세상에 더 어렵고도 심각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품이나 이성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품고 그것에 대해 절망도 해봐야 비로소 그런 전체적인 무질서 한가운데에서도 모범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어떤 개인을 진짜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경험을 해보고 시련을 겪어보아야만 비로소 몽테뉴의 지혜와 위대함을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다. 20살 때 처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책인 수상록을 손에 잡았을 때 나는 솔직히 시작부터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존경심에 가득 차서 이 흥미로운 개성이 자신을 알리고 있음을 인정할 만큼의 문학적인 이해력은 있었다. 특별히 눈이 밝고 시야가 넓고 사랑스러운 인간이며
모든 문장과 격언에 자신만의 특징을 부여할 줄 아는 예술가라는 점을 알아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라고 해봐야 고작 오래된 문학을 향한 것이었을 뿐이다. 거기엔 마음속에 불붙는 정열적인 열광,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기처럼 전해오는 힘이 없었다. 우선 수상록의 주제부터가 나와는 맞지 않았고 그 대부분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왕들이 만날 때의 기념식이나 키케로 관찰 등 몽테뉴 선생의 광범위한 상책들이 대체 나 같은 20세기의 젊은이한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기 시대의 색채를 강하게 지닌 프랑스어에 라틴어까지 잔뜩 섞인 그의 문장이 내 눈에는 교과서처럼 구식으로 여겨졌고 그의 온화하고 잘 조율된 지혜도 나와는 무관해 보였다. 그것은 너무 일찍 나타난 지혜였다. 명예를 얻으려 애쓰지 말고 지나치게 정열적으로 외부 세계에 얽히지 말라는 몽테뉴의 똑똑한 경고나 온건함과 관용을 보이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권고 등이 망상에서 벗어날 생각도 없고 평온은커녕 위로 올라가려는 충동만 강렬했던 한창 때의 젊은이에게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젊음의 본질에는 온건함과 회의를 품으라는 충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어떤 의심이든 젊음에는 방해가 될 뿐이다. 내면의 격정을 쏟아내기 위해 젊음은 믿음과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믿음과 이상에 불길을 붙여주기만 한다면 젊은 시절에는 가장 격하고 부조리한 망상조차도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고귀한 지혜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법이다. 게다가 몽테뉴가 모든 시대를 위해 가장 단호하게 전파한 전 개인의 자유라는 게 1900년 무렵의 우리가 정말 그토록 열렬히 옹호할 만한 것이었던가.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명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자유는 이미 오래전에 독재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인류에게 법률과 관습을 통해 확고히 보장된 소유물이 아니었던가. 자신의 목숨에 대한 권리, 스스로 생각할 권리, 그리고 아무런 방해 없이 그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권리는 마치 우리의 숨결처럼, 우리 심장의 박동처럼 자명하게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씩 우리 앞에 열렸으며 우리는 국가의 포로가 아니었고 전쟁 복무에 묶이지도 않았고 전제적인 이데올로기의 변덕에 종속되지도 않았으며 추방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갇히거나 박해당할 위협에 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 세대에게 몽테뉴는 진작 부수어버린 쇠사슬을 무의미하게 쩔그럭거리는 사람으로만 보였다. 당시 우리는 운명이 우리를 위해 이 쇠사슬을 전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새로 주조하고 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한 몽테뉴의 싸움을 이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지나간 역사의 싸움으로만 여겨 멀리서만 존중했다. 청춘이 사라져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고 건강이 없어져야 그 귀중함을 알고 우리 영혼의 가장 소중한 핵심인 자유를 뺏기는 중이거나 이미 빼앗긴 다음에야 비로소 그 귀함을 안다는 것이 인생의 비밀스러운 법칙이다. 몽테뉴의 삶의 기술과 지혜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의 싸움의 필연성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절실한 것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던 것이다. 몽테뉴처럼 우리도 세계가 최고 높이에서 끔찍하게 추락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우리도 크나큰 희망과 경험과 기대와 열광에서 물러나 채찍을 맞으며 기껏 자신의 벌거벗은 자아, 유일무이하고 되풀이할 수 없는 제 생존을 지키려는 지점까지 쫓겨나야 했다. 이런 운명의 동질성을 겪고서야 비로소 몽테뉴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형제, 조력자, 위안을 주는 친구가 되었다. 그의 운명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우리의 운명과 유사한가. 미셸 드 몽테뉴가 태어난 16세기에는 거대한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경험한 것과 같은 거대한 희망, 곧 세계가 인문주의를 통해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 말이다. 르네상스는 단 한 세대 만에 온갖 예술가, 화가, 시인, 학자들을 배출하여 다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당시 행운의 인류에게 선물해 주었다. 창조의 힘이 어둡고도 혼란스러운 삶을 변화시켜 한 단계씩, 한 파동씩 신적인 삶으로 올라가게 해줄 100년, 아니 수백 년이 막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세계는 넓고 풍요롭고 부유해졌다. 학자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고대로부터 다시 가져왔고 에라스무스의 영도 아래 인문주의는 통합된 세계 문화를 약속하고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앙의 자유와 더불어 더 넓고 새로운 지식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였다. 민족들을 가르던 공간과 경계들이 몽테뉴의 시대에 무너졌다. 막 등장한 인쇄술을 통해 모든 말과 의견과 생각이 날개를 달고 널리 퍼져나갈 가능성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한 민족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고 그로 인해 왕들과 영주들과 무기들이 벌이는 혈투가 사라지고 정신을 통한 통합이 마련된 듯이 보였다.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났으니 정신의 세계와 더불어 공간적 세계도 짐작도 못할 정도로 넓어진 것이다. 그때까지는 길이 없던 대양에서 새로운 해안들과 나라들이 나타났으며 거대한 대륙 아메리카가 수많은 세대를 위한 터전을 보장해 주었다. 교역이라는 혈액순환이 더욱 빨라지고 부유함이 낡은 유럽을 통과해 흐르며 사치를 만들어내고 사치는 다시 대담한 건축, 그림, 조각상, 그리고 더욱 아름답고 정신성이 풍부한 세계를 만들어냈다. 공간이 넓어지면 언제나 영혼도 확장되는 법이니까. 우리가 겪은 세기 변환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도 보이지 않게 국경선을 넘는 통신수단과 비행기로 하늘을 점령한 덕분에 공간이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물리학, 화학, 기술과 학문이 자연의 비밀을 차례로 풀어서 그 힘들을 인간의 힘에 봉사하게 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망이 그동안 자주 좌절해온 인류의 마음을 충족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살맛이 난다는 올리히포누텐의 환호성에 대한 화답이 울려나왔다. 하지만 언제든 파도가 너무 급격하고 갑작스럽게 높이 솟구치면 그만큼 더욱 가파르게 폭포처럼 떨어지게 마련이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과의 기술의 기적, 완벽한 조직 등이 가장 끔찍한 파괴의 공장으로 바뀌었듯이 인류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요소들이 치명적인 도구로 변했다. 유럽의 새로운 그리스도교 정신을 불어넣으려던 종교개혁은 종교전쟁이라는 유례없는 야만성을 낳았고
인쇄술은 교양 대신 신학적 분노를 널리 전파하였으며 인문주의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무관용이 승리를 거두었다. 유럽에서 모든 나라가 인명을 무수히 해치는 내란으로 스스로 제 살을 찢는 동안 신대륙에서는 야만스러운 정복자들이 더할 수 없는 잔인함을 드러냈다.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뒤러, 에라스무스의 시대는 그 옛날 훈족의 대장 아틸라나 징기즈칸과 티무르의 시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인문주의에서 야만성으로의 추락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겪고 있는 것 같은 인류의 광증의 폭발을 무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 흔들림 없는 정신의 각성과 누구보다도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인해 영혼이 깊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야말로 몽테뉴의 삶에서 근원적인 비극이었다. 그는 평화와 이성, 온화함, 관용 등 자신이 영혼을 다 바쳐 맹세한 고결한 정신적 힘들이 자기 세계, 자기 나라에서 효력을 내는 것을 평생 단 한순간도 보지 못했다. 처음으로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나 마지막으로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에도 그는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두려움에 차서 자신의 조국과 인류를 치욕스럽게 하는 증오의 생지옥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가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15살 때 보르도에 살던 그의 눈앞에서 가벨, 소금세에 맞서 일어난 민중 봉기가 잔인한 폭력을 통해 진압되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평생 온갖 잔혹함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맞섰다. 아직 소년이던 그는 인간이 가장 고약한 본능으로 고안해낸 온갖 잔인함을 다 동원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목격했다. 목매달아 죽이고, 말뚝에 박아 죽이고, 바퀴에 매달아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머리를 베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꼴과 여러 날 동안이나 까마귀들이 처형장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불에 태워진 또는 절반쯤 썩은 희생자들의 살점을 뜯어 먹는 꼴을 보았다.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불에 탄 인육 냄새가 골목길에 떠도는 것을 경험했다. 소년이 자라자마자 내란,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전쟁이 일어나 광신적인 이데올로기들로 프랑스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날 국가사회주의, 나치 광신자들이 세계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샹브르 아르당츠, 대개 화형 선고를 내리던 법정은 개신교도들을 화형에 처했고 성 바르톨로메오의 밤에는 단 하루 만에 8,000명의 인간을 죽여 없앴으며 그에 맞서 위그노들은 범죄에는 범죄로, 분노에는 분노로, 잔인함에는 잔인함으로 응수했다. 그들은 교회를 기습하고 조각상들을 부수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죽은 자들의 평화까지도 빼앗았으니 리처드 사자시먼과 정복자 윌리엄의 무덤을 파헤치고 약탈하였다. 군대가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고 가톨릭이든 위그노든 프랑스 사람이었으니 결국 시민과 시민이 맞선 것인데 야만성에 사로잡혀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을 향해 너그러움을 베풀 줄 몰랐다. 붙잡힌 위수병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음을 당했고 던져진 시체들로 강물이 오염되었고 파괴되고 약탈당한 마을이 12만 곳에 이르렀으며 무슨 핑계로든 살인이 이루어졌다. 무장한 패거리가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가리지 않고 성들과 여행자들을 습격했고 집 앞 바로 근처의 숲까지 말을 타고 나가는 것도 새로 발견된 인도로 가는 것만큼이나 또는 식인종에게
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했다. 아무도 자신의 집이나 재산이 아직 자기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붙잡히든 자유롭든 내일까지 자기가 살아있을지도 알지 못했다. 1588년에 늙은 몽테뉴는 이렇게 썼다. 3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혼돈 속에서 모든 프랑스 사람은 개인이든 전체로든 매 시간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상에 안전은 없었다. 몽테뉴의 정신적 관찰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기본 감정이 깊숙이 반영되었다. 이 세상 밖에서 안전을 찾아야 했다. 신들린 사람들의 코러스에 휩쓸려 함께 미쳐 날뛰면서 자신의 조국과 세계를 죽이는 일을 멀리하려면 조국에서 먼 곳, 시간의 저편에서 안전을 찾아야 했다. 그 시대에 인문주의적 인간이 어떤 느낌을 지녔는지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무서울 정도로 비슷한 라 보에시가 1560년에 27살이던 친구 몽테뉴에게 보낸 시가 증언해주고 있다. 이 시에서는 라 보에시는 이렇게 외친다. 대체 어떤 운명이 우리를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단 말인가. 나라의 붕괴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나는 이민을 떠나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구나. 내 집을 떠나 운명은 나를 이끄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는. 이미 오래전에 신들의 분노가 내게 도망치라 경고하며 대양 저편의 넓고도 활짝 열린 나라들을 가리켜 보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의 초입에 파도를 뚫고 신세계가 불쑥 나타났다면 그것은 잔인한 칼과 수치스러운 고통이 유럽을 봉개시키도록 정해졌기에 신들이 사람에게는 더 나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영역을 개척할 망명지로 그 땅을 주셨던 것이다. 우리 삶을 더욱 순수하고 아름답고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 우리의 평화, 독립, 타고난 권리 등이 광신도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겨우 10명 남짓한 인간들의 광증에 제물로 바쳐진 시대에 시대로 인해 자신의 인간성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로 집중된다. 곧 어떻게 하면 나는 자유롭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온갖 위협과 위험에 맞서 서로 다투는 당파들의 광기 어린 분노 한가운데서 어떻게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이런 야만성 가운데에서 어떻게 마음속 휴머니즘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의지에 반해 국가나 교회나 정치가 나를 몰아가는 전제적인 요구들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말할 때나 행동할 때에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나의 자아, 이 작은 구석에 우주 전체를 반영하는 유일무이한 나의 자아가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정해주는 척도를 따르는 태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타인의 광증이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할 위험에서 어떻게 나의 본래의 영혼과 오직 내게만 속한 물질인 내 몸, 내 건강, 내 신경, 내 생각, 내 느낌을 지킬 수 있을까? 몽테뉴는 자신의 삶과 힘과 노력과 기술과 지혜를 몽땅 동원해서 이 질문에 열중했다.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행동과 감정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시험하고 질책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데올로기를 위한 패거리 짓기 노예 생태가 되어버린 시대에 영혼의 구원과 자유의 보존을 위한 그의 탐색과 노력 덕분에 그는 오늘날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술가인 그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존경한다면 그 까닭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삶의 최고 기술을 위해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킨다는 가장 높은 기술 말이다. 더 평화롭고 조용한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몽테뉴의 정신적, 문학적, 도덕적, 심리적 유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가 회의론자냐 아니면 기독교도냐, 쾌락주의자냐 아니면 금욕적인 스토아파냐, 철학자냐 아니면 즐기는 사람이냐, 작가냐 아니면 그냥 천재적인 딜레당트나 등을 놓고 싸웠다. 박사학위 논문이나 학자들의 논문에서 교육과 종교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극히 세심하게 회부되고 강의로도 전파되었다. 그러나 나는 몽테뉴가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스스로의 내면을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만 그에게서 감동과 열정을 얻는다. 나는 그를 지상의 모든 자유인의 조상이자 수호성인이며 친구라고 여긴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을 지킨다는 이 새롭고도 영원한 학문에서 그는 가장 뛰어난 스승일 것이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자아, 자신의 본질을 혼탁하고 독성이 짙은 시대의 거품에 뒤섞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그보다 더 정직하고 격렬하게 싸운 사람은 세상에 드물고, 내적인 자아를 자기 시대에서 구하여 모든 시대를 위해 보존하는 데 성공한 사람도 드물다. 가장 내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몽테뉴의 싸움, 정신적인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가장 의도적이고 가장 끈질긴 이 싸움은 겉으로는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영웅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몽테뉴를 인류의 자유를 위해 언어로 싸움을 한 시인과 사상가 계열에 집어넣으려 한다면 억지가 될 것이다. 그는 실러, 바이런 등의 유려한 연설이나 아름다운 비약의 그 어떤 요소도 지니지 않았고 볼테르가 지닌 공격성도 없었다. 몽테뉴는 내면의 자유 같은 개인적인 것을 다른 사람, 하물며 대중에게 전파하겠다는 생각에 대해 미소를 지을 것이다. 그는 직업적인 세계, 개혁가, 신학자, 신념 소비자를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싫어했다. 그는 이 무시무시한 과제가 자기 내면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투쟁은 순전히 방어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저 내면의 보루, 괴테가 치타델레라 불렸던 성체 내부의 작은 보루를 잘 지키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에만 국한되었다. 그의 전략과 기술이라야 가능한 한 외부의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는 것이었다. 일종의 위장용 외투를 입고 세상을 지나쳐 가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몽테뉴의 삶에는 보통 전기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없다. 그는 어떤 충돌도 일으키지 않았다. 평생 출세하려 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들어줄 청중이나 찬성해줄 사람을 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밖을 향해서는 시민이며 공무원, 남편, 가톨릭 신자로서 자신의 의무가 요구하는 일을 행했다. 바깥 세상을 향해 눈에 띄지 않는 보호색을 취하면서 안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온갖 뉘앙스를 다하여 색채 유희를 펼치게 하고 그것을 관찰하였다. 언제든 자신을 빌려줄 용의는 있었으나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을 온전히 바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생애의 온갖 형식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 본질의 핵심을 언제나 감추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패거리 짓고 열성을 다하고 설교하고 행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세상이야 그 혼란스럽고도 어리석은 길을 가게 내버려 둔 채 자신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신경을 썼으니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이성적으로 남아있기, 비인간성의 시대에 인간적인 사람 되기, 미친 듯이 패거리 짖는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남아있기만을 원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무심하다고, 우유부단하고 비겁하다고 욕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남들이 더욱 높은 직위와 품위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고 그를 이상하게 여겨도 그냥 두었다. 그를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가 이런 공직의 그늘 속에서 얼마나 오래 끈질기고 영리하고도 유연한 태도로 스스로에게 부과한 단 한 가지 과제에 정진했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공허한 삶이 아닌 자기만의 삶은 산다는 과제였다. 그럼으로써 언뜻 행동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할 바가 없는 행동을 하였다. 자신을 유지하고 묘사함으로써 그는 시대를 초월한 벌거벗은 인간을 자기 안에 그대로 보존하였다. 그 덕분에 그의 시대의 온갖 신학 논문과 철학적 탐색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낡고도 낯설게 보이는데 반해 그는 우리와 같은 시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남았다. 오늘날의 인간 또는 어느 시대에나 속하는 인간으로 남았으며 그의 투쟁은 지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남았다. 몽테뉴의 책을 펼치면 펼치는 곳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금 이 시대에 내 영혼에 가장 내밀한 근심을 만들어내는 일들에 대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그가 더욱 명료하고 뛰어나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의 자아가 반영된 너가 있다. 여기서는 시대를 다루면 그 먼 거리가 사라진다. 책 한 권, 곧 문학이나 철학책 한 권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내게 충고를 해주고 나를 위안하고 나와 친밀한 인간, 내가 그를 이해하고 또 그가 나를 이해하는 한 인간이 나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내가 수상록을 손에 들면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종이는 사라지고 만다. 누군가가 숨을 쉬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더는 낯선 사람이 아닌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400년 세월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은 프랑스의 실종된 왕의 시종이었던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페리고르의 성주인 몽테뉴가 아니다. 잔주름이 잡힌 흰색 외투를 벗고 뾰족한 모자와 검도 내려놓고 성 미셸 수도회의 당당한 목걸이도 목에서 벗어버렸다. 나를 찾아온 방문객은 더 이상 보르도 시장이 아니다. 옛날의 신사도 문필가도 아니다. 그냥 친구가 찾아와 네게 충고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따금 그 목소리에는 우리 인간 본질의 부서지긴 쉬운 속성, 우리 이해력의 불충분함, 우리 지도자들의 속 좁음, 우리 시대의 모순과 잔인함에 대한 나직한 슬픔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의 제자이기도 한 셰익스피어가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들인 햄릿, 브루투스, 프로스페로에게 불어넣어 잊을 수 없게 만든 저 고귀한 슬픔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그의 미소가 느껴진다. 어쩌자고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여? 너의 시대의 부조리와 야만성을 앞에 두고 어쩌자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풀이 죽지? 그 모든 것은 너의 피부만을, 너의 외적인 살만을 건드릴 뿐 진짜 내면의 자아는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외부의 힘은 네가 스스로 헷갈리지 않는 한 내게서 아무것도 뺏어가지 못하고 내게 방해가 되지도 못한다. 분별력이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시대의 사건들은 네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한 내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네가 스스로 명료함을 지닌다면 시대의 광증은 진짜 공궁이 아니다. 너의 체험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들,
패배로 보이는 것들, 운명의 타격은 네가 그런 것들 앞에서 약해질 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 일들에 가치와 무게를 두고 그런 일에 즐거움이나 고통을 분배하는 사람이 네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냐? 너 자신 말고는 그 무엇도 너의 자아를 귀하거나 비천하게 만들지 못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가장 힘든 압력도 내적으로 확고하고 자유로운 사람을 쉽게 들어올리지 못한다. 특히 개별적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평화와 자유가 위험에 빠진 것을 느낄 때면 언제나 몽테뉴의 말과 지혜로운 충고가 아주 유익하다. 패거리 짙기와 혼란의 시대에 정직함과 인간성 말고 그 무엇이 우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책은 1시간 또는 반 시간이나 붙들지 않아도 언제나 딱 알맞은 말을 찾아내게 한다. 자신의 독립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이미 수백 년 전에 말한 내용이 언제나 거듭 타당성을 얻는 것이다. 우리 시대처럼 비인간적인 시대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을 강화해주는 사람, 즉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자아를 그 어떤 외적인 강요를 위해서도 시대나 국가나 정치적 강제와 임무를 위해서도 내버리지 말라고 경고해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은 없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맞서 스스로 자유를 지킨 사람만이 지상에서 자유를 더욱 늘리고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지어서 어떤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제 삶을 통틀어서 가장 아끼는 책, 슈테판 츠바이크의 위로하는 정신, 몽테뉴 평전, 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